지금도 막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세종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반응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아마 세종시가 미래 교육대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저희 원장님들을 좀 소개하고 바로 본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잠깐. 세종시가 그 생활권이 있더라고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이렇게 있는데 1생활권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성적은 기본, 우리는 그 이상의 책임을 집니다. MBS의 아름점 김선미 원장님. 단 1점도 놓치지 않는 MBS에는 집요합니다. MBS 종점점 김정현 원장님. 목표 그 시작과 완성 MBS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MBS 다정점 김남 원장님. 학습 자존감 상승 MBS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MBS 새롬점 김흥환 원장님. 입시의 길을 조망하는 최고의 입시 전략을 제시합니다. MBS 한솔점 석경희 원장님. 100명 100가지 처방하는 1:1 맞춤 학습을 제공합니다. MBS 나성점 원희영 원장님. 성적이 올라야 끝나는 학원 MBS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MBS 소담점 문영민 원장님. 한 명 한 명 부족함을 부모님 마음으로 지도합니다. MBS 조치원점 유정단 원장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요. 본강의 바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허공에다가 약간 메아리를 친 것 같이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 MBS 교육 담당 이제 양그린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와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주어진 한 2시간 정도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자녀 교육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부분에 간단하게 MBS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 15분, 20분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바로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MBS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지금 자녀분을 MBS에 이미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으시고,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MBS라는 브랜드를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학부모님도 아마 계실 수도 있으신데요. 아마 초등 LEI, 중등 MBS, 고등 메가스터디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굴지의 브랜드를 만든 메가스터디 교육이 초, 중등, 전과목 학원 프랜차이즈로 만든 것이 이제 MBS인데요. MBS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 앞서서 원장님들도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이 원장님들과 MBS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MBS 학습 전략을 앞부분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우리 모두 그 결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이제 큰 꿈이실 텐데요.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이게 영국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머리 안 아프시게 바로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막상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물을 마시고 싶게 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역할인데요. 자, 공부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가 괴롭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마시게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습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거를 통해서 성취감 그리고 성공 경험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되고 좀 더 공부를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함으로써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꼈기 때문에 공부는 좀 할만한 것 같다. 지금 당장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왔어도 이겨내고 할 수 있겠다라는 학습의 선순환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엄마가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끌려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습의 악순환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되고 하기 싫어하고 재미없어하는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자교의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더니 서울대 신입생의 89%가 사교육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고 그다음 중복으로 인터넷 강의도 들었고 과외도 했다.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주도 학습이 80%가 넘는 그런 퍼센트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나를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내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에 올 수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약간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말같이 느껴지시죠. 그런 습관이 있으면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주도와 학습으로 따로 떼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작은 성공의 그런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해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뭔가? 아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한 중등부터 고등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운전은 가족에게 배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교육하는 것은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이제 치닫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학습을 한번 보면은 학습은 학과 습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맞춤 학습, 그다음에 수준별 맞춤 평가, 그리고 효과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주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학습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학습은 학 더하기 습이죠. 학은 일단 외부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밖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거를 학이라고 하고요. 습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익혀서 내 것이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과 습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얘기하기로는 1대3의 법칙이라고 해서 1대3의 법칙이라고 해서 학이 1, 습이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 가서 1타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1밖에 하지 않고 3, 스스로 내가 더 익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 학습의 필수 요소로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대1 개별 맞춤 학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내가 전혀 나와 수준이 맞지 않고 레벨이 맞지 않는 수업을 10시간 동안 들어도 그중에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10분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1대1 개별 맞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익히는 자기 공부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주기에 따라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 결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엠페스트 SE의 기본 학습 과정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수업 전에 점검과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맞춤 강의를 수강합니다. 저게 학예 과정이 되겠죠. 저게 학예 과정을 마치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또 나에게 맞는 1대1 개별 맞춤 평가를 통해서 또 한 번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하는 이렇게 학과 습의 균형을 통해서 완벽 학습을 완성하는 것이 엠베스트 SE의 이제 학습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중등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제 엠베스트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엠베스트 SE 학원은 학원 가서 엠베스트 강의 듣다 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듣는 부분은 이렇게 한 60분의 수업 중에서 굉장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원에서는 익히는 습의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1대1 개별 맞춤학습 학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에게 진단 테스트를 봅니다. 나의 레벨이 지금 수학은 상중하 중에 어디인지, 영어는 상중하 중에 어디인지 이렇게 나의 레벨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요. 이 나의 레벨에 맞는 개인별 맞춤 강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때 제공하는 맞춤 강의는 이제 엠베스트의 여러 가지 1타 선생님들의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별로 맞춤 스케줄링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 들었다 해서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다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은 그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또 추가적인 지도를 해드리는 이렇게 아이에게 맞는 1대1 개별 맞춤 학습 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생님이 촘촘하게 빈틈없이 개별 맞춤 학습 지도를 해드린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잘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풀어야 되는 테스트가 총 3개예요. 전날 배운 거를 확인하는 복습 테스트, 오늘 배운 거를 확인하는 개념 테스트, 그리고 내가 배운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한 번 확인하는 보충 테스트. 이렇게 3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한 거, 머리에 들어온 거를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게끔 인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렇게 스스로 개념 노트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오답 노트까지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원이라는 공간이 가서 한 50분 동안 선생님의 수업만 듣다가 집에 와서 죽어라 숙제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강의도 듣고 스스로 노트도 쓰고 문제도 푸는 스스로 익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복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학습을 시작하고 난 후에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제가 처음에 소개하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뇌는 10분이 지난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다음 날이 되면은 70% 이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날에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하지만 다음날 돌아서면 그중에 70%가 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반복학습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확인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1대1로 선생님과 구술 문답도 하고 자가 정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주기에 따라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엠베스트 SE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엠베스트 SE 학원의 학습의 특징을 좀 크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1대1 개별 맞춤 학이 있고요. 스스로 배워서 익히는 습의 시간이 있고 세 번째로 반복 학습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일이 돼도 이 3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들으신 것 중 10개 중에 한 3가지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1대1 개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초1부터 중3까지 그리고 예비 고 단계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 주요 과목 수영, 국사과 주요 5개의 과목을 전과목 학년별 이제 완벽 맞춤 학습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수포자부터 최상위권까지 수학은 수준별 1대1 맞춤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교육 정책에서 특히 수능에서 수학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수학을 가장 핵심으로 메인으로 두고 있어서 아이들이 촘촘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역별 영어까지 1대1로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한자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 특목까지 개인 목표별 1대1 맞춤 학습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4가지 수준별 수학 강좌, 입문 기본, 발전 심화 4가지의 단계로 아이들이 나에게 맞는 맞춤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출판사별 내신 강좌, 그리고 문제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촘촘하게 메울 수 있는 문제은행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독해, 영작, 그 다음에 수준별 영역별 학습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 때는 출판사별로 내신 학습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 국어, 사회, 과학도 맞춤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사과는 중간 기말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기 학습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메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뭐 특강으로 한자 능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도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특강이라든지 예비고 그리고 특목 강좌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가 뭐 또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커리큘럼까지도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학습을 마치면은 촘촘한 분석 리포트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면 우리 아이가 잘 다니고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학부모 앱을 통해서 다양한 자녀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적 향상을 이룬 다양한 학생들의 수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합격 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준비하느라 굉장히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 들었던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세종시의 입시 전략 설명회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나와주실 분 소개 한번 드릴게요. 저희 메가스터디 교육의 이제 입시 전략 전문가이신 이제 정희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C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요, 이겁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입시 전망과 세종 충남 지역 학생에게 필요한 입시 준비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힘이 납니다. 아침부터 제가 오늘 서울에서 왔거든요. 저는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왔는데 차가 많이 막힐까봐 새벽 한 5시 반쯤 떴어요. 네, 5시 반쯤 떴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 CGV 주차장에서 혼자도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제가 지금 세종에 온 게 3번째인가 그런데요. 항상 여기 오면 느끼는 거지만은 되게 깔끔해요, 도시가.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령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9.8% 정도 학생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세종은 그것과는 또 좀 달라요. 얘네들은 10% 넘게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3 아이들이 다른 지역은 당연히 황금돼지띠 끝났기 때문에
감소하는데 여기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살아있는, 좀 생동감 있는 다른 여타 시도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입까지 그리고 고입에 대한 부분들, 입시 전반에 걸친 얘기들을 좀 할 텐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최대한 쉽게 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시다 싶으시면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바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소나타 3잖아요. 되게 옛날 차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어쨌든 간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은 또래시거나 아마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S만 띄었죠. 옛날에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바로 뭐 때문에 S를 뗀 거죠? 네, 서울대 가려고. 다 아시네요. 네. 애들은 몰라요. 이걸 왜 내미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뭐죠? 이거 죽이에요, 죽. 그렇죠? 이 죽은 입시에 있어서 좀 피해야 될 음식이잖아요. 죽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빵.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빵점 맞는다. 그래서 이런 미신이 난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는 상당히 좀 미신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떡, 엿 이런 것들이 이제 찰싹찰싹 찰떡같이 붙는다.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입시가 참 어떻게 보면 미신 이게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그렇죠? 좀 요행수를 바라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수능 100일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당에 간 거죠. 이렇게 수능에 가서 그러니까 수능 아이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모님들이 불공을 올리시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능 미사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다가.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문에다가 붓을 붙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 지금 수입을 뭐라고 부르죠? 그 안전지킴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분들이 제일 싫어했던 행동 중 하나죠. 그런 것들이. 네. 빼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다? 간절하니까. 그렇죠? 간절해요. 입시는 상당히 간절한 행동입니다. 아직 여러분들께서 입시를 본격적으로 겪으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뒤에 3자리가 붙기 시작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중3, 고3 이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간절함 끝에 불안감도 당연히 찾아오게 되죠. 우리 애가 노력한 만큼 또는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좀 목표하는데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또 불안감이 막 드는 이유가 또 뭐 때문입니까? 입시가 그렇게 바뀌어요. 너무 바뀌잖아요. 제가 한번 입시가 지난 10년간 몇 번 정도나 바뀌었는지 세보려고 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많이 바뀌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야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 같은 경우들을 토대로 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뉴스에서 뭐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피로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입시의 간절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 바로 입시는 변화라고 하는 말과 등가죠. 자, 입시가 우리가 간절과 불안이라면 변화는 제도와 평가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 보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초등 내지는 뭐 중1, 중2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3 학부모님 계십니까? 네. 중3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죠. 바로 뭐 때문에? 얘 때문이에요. 고교학 정책.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정말 익숙할 거예요. 고교학 정책. 이게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딱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확 바뀌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재수를 했어요. 중3이고.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근데 또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그 이유도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된다. 정말 전격적인 변화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결국엔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자유롭게 교과를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무슨 평가제예요? 성취도 평가. 그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평가죠? 등급 평가예요. 상대 평가. 근데 고교학점제는 성취도 평가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벌써부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되게 많고요. 아직 교육부 애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고교학점제는 그냥 딱 이거 두 개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상대평가가 잘 안 돼. 상대평가가 되려면 줄서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줄 세우기를 시키려면 모든 애들이 똑같은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평가일 수밖에 없어? 성취도 평가일 수밖에 없어. 이 두 가지. 그러면 과목이 얼마만큼이나 다양해요? 이만큼 다양해요. 이거 덜 쓴 거예요. 정말 많죠.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선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2015에 발표된 교육 과정이다 이게. 그게 고교학점제의 간목이에요. 걔도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표는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15에서 또 바뀐 거예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2020. 이걸로 고교학점제 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이 중에 골라. 선택 과목에서 골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성취도 평가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상대평가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의 수가 150가지 이상이에요. 이건 절대 등급평가가 안 됩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때는 선택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공통 과목. 아이들이 모두 다 기초 소양을 쌓기 위해 배우는 교과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쭉 보다 보면 원래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엔 현재 개정교육과정 15 교육과정 같은 경우엔 이렇게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이런 식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국영수예요. 근데 더 짜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지금 수학과 영어에 뭘 넣어놨죠? 가로 열고 기본 영어, 기본 수학 넣어놨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입장이에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애들 학생부가 들어올 거잖아요. 애들 학생부를 봤는데 저 기본 영어 내지는 기본 수학을 들었어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뭐지? 쉽겠죠. 학업 성취, 학업 완성도가 그닥 높지 않았었나? 라고 볼 거예요. 지금 이 기본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수준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를 쉽게끔 만든 교과목이다 이 얘기예요. 학점제잖아요. 원래 학점제에서 학점을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졸업 안 시키는데 고등학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수 안 시키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깔아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는 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얘만 상대평가, 등급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바뀐 거예요. 아직 몰라요.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성취평가로 가려고 할 거예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의지가 좀 강하게 있죠. 계속 이거에 대해서 떡밥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점제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등급평가가 들어가 있는 게 웬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성취평가로 바꿔야 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원래는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현재 교육부 장관 스타일이라면 글쎄요, 아마 본인이 말한 대로 조만간 설계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원래 예전에도 한 번 했고 이명박 때도 지금도 한 번 하고 있는데 현재의 대입과 고입 체제를 만든 사람이 현재 교육부 장관이에요. 현재 자기주도 학습 전형, 현재 대입의 수시, 정시 체제 단결시킨 거, 그거 다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전문적이면서 저돌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1학년 때 공통과목 배우게 되고 자 2학년 때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 과목명들 봐봐야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아프죠. 왜냐하면 선택 과목 교과 내용의 특징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다음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 몰라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 과연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또는 수능 계속 할 거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수능과 고교학점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수능은 철저한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소수의 과목, 가장 핵심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소수의 과목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하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하고 안 어울려요. 근데 우리가 벌써부터 어떤 과목이 수능 출제 과목이 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것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과목이 정말 많구나. 요 정도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과목이 되게 많아.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과목을 선택해야지? 벌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 라고 하면 서울대 입학처를 들어가 보세요. 서울대 입학처에 들어가게 되면 2024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 안에 얘네들 발표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교과 연계 과목을 발표를 해놨어요. 야, 이들 과목들은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과별로 좀 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24 전형 계획 안에. 왜냐하면 24학년도부터 그걸 적용시킬 생각이거든요. 24학년도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올해가 몇 학년도 입시예요? 올해가 24학년도 입시예요. 왜? 24년에 입학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5학년도 대입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거죠.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그게 더 궁금하시면 서울대 24 전형계획안을 보면 돼요. 근데 문과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문과는 그냥 모든 걸 들어. 이런 개념이죠. 특별하게 정할 게 없어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정해놨거든요.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이러한 교과목은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하시는 거지 벌써부터 이거에 너무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과목이 되게 다양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얘예요. 성취평가. 절대평가라고 불리죠, 우리가. 자, 이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자,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성취 수준, 그 기준에 정한 것만 넘어가게 되면 그 성취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 C, D, E, I까지 미수. 저 미수라고 하는 건 새로 생겨난 것이죠. 미수. 새로 생겨나게 된 건데,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등급평가, 상대평가는 어때요? 상당히 세세하게 나눠놨죠.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소수점이에요. 애들 줄 세우기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가능해 왔다는 얘기죠.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철저한 등급제예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지만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선택만 존재하거든요. 아까 20교육과정은 융합 선택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일반 선택까지 등급평가를 다 해버려요. 지금 현재 진로 선택만 성취도 평가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등급평가가 2학년 때 것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는데, 자, 이 등급평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자, 수학 원교과예요. 2명의 학생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보면 지금 학점, 그 다음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고, 성취도와 석차 등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걸 딱 보면 만약에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애가 우수한 애죠? 바로 밑에 있는 애죠. 그렇죠? 왜요? 석차 등급이 1등급이니까요. 저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기 위쪽에 있는 아이, 쟤는 4등급이에요. 근데 원점수는 비슷하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좀 보세요. 어때요? 다르죠. 자,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 그 학교 안에 같이 있는 구성원들의 학업 수준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보통의 일반고의 표준 편차는 20대예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목자사고는 10 초반이나 10 밑으로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어 교과목은 아이들끼리 성적 워낙 촘촘하잖아요. 표준 편차가 5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만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막 5등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목자사고 가면 내신에 불리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현행 체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다면 밑에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이 돼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면요? 모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위쪽에 아이가 4등급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는 93. 근데 과목 평균도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그냥 점수 뻥튀길까 해서 봤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표준 편차 등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고 학생부 이거든요.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여러분들 학생부 보셨죠? 거기에 이제 성적표, 그 성적 그냥 숫자로 나온 것과 밑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학업 태도가 어떻고 이해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써주는 게 있어요. 과목당 500자씩. 자, 그 부분, 그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정성평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어찌됐건 등급평가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밑에 학생이 우수하게 되는데,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표준 편차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죠? 자, 여러분, 표준 편차하고 학생 수, 그 다음에 뭐 등급,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 아이의 석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매우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서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표준편차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취도만 낮고 등급 당연히 없고요. 여기 안에서 A,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어때? 라고 이렇게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우수할까요? 위의 학생이요? 이유가 뭘까요? A가 32%여서 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쉬우면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쉬우면 어떡하죠? 자, 예를 들어 상산고 같은 경우 정말 좋은 학교잖아요. 이름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수학 A 성취도 비율이 다른 특목자사고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걔네들. 그럼 그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일선 고등학교들, 일반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A 성취도가 좀 널뛰기를 해요. 어떤 학교는 좀 낮고, 어떤 학교는 덜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가 이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떻게 얘네들을 줄 세우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 그래서 성취도 평가는 어떻다?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숫자로 대학 가는 시대가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단순 숫자 이것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대입이 그래요. 지금 보셨다시피 대학 쪽에 봤을 때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애가 도대체 독서네야 모른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평가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주요 10개 대학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대학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아니면 대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중앙대, 건국대 뭐 이런 데 얘기하면 화를 막. 대단한 대학이죠. 중앙대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입니까? 애들은 현실을 아직 몰라요. 아직 꿈과 희망을 많이 꾸고 있는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잘 먹히죠. 중학교 한 2학년 이상 3학년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좀 시니컬해지시죠. 우리 애를 아니까, 그죠? 야, 얘가 중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게 주요 10개 대학인데 얘네들이 결국에 입시를 끌어가는 애들이에요. 자,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건 고교학점제 대입 숫자가 어떻게 된다? 숫자로 대학 가는 시대가 어떻게 된다? 끝나가고 있다 지금. 이게 판단이 안 된다. 이건데, 자, 23학년도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죠.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의 대입 전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정시, 교과 이거 다 뭘로 대학 가는 거죠? 숫자로. 다 숫자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신 등급으로 가죠. 수능 등급과 수능 표준 점수로 가요. 수능 표준 점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능은 원점수로 대학을 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가 시험을 봤잖아요. 100점 만점이죠, 보통. 거기서 90점 받으면 잘했죠. 자, 근데 우리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90점을 했다라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동일 교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별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다른 교과목이라고 했을 때 A, B, C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어떤 한 교과는 80이고 어떤 교과는 70이고 어떤 교과는 90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단순 줄 세우기 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요. 난이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각각의 시험을 보는 구성된 자원의 학업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원점수를 수능에 사용하진 않아요. 각각의 교과목의 원점수를 각 과목 안에서의 그 난이도와 학생 지원자의 수준에 따라서 점수로 보정시킨 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그건 점수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표준 점수로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숫자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대학 가는 전형은 아니죠. 쟤도 되게 정성적 평가를 해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대입은 어떤 전형과 어울리는 대입이에요? 학종이죠. 학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종이 어땠죠? 전성기였죠. 근데 갑자기 정시로 바뀌었죠. 교육부도 당황했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되게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계획을 해왔고 착착 진행을 해왔던 거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원래 정시가 이렇게까지 커질 게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상당히 좀 개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제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학종으로 원래 가야 고교학점제가 맞아요. 22 교육과 정도 그렇게 돼야 맞는, 그걸 다 그걸로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수치이긴 하나 어찌됐건 간에 숫자로 대학 가는 시대다. 그게 절반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대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현재의 대입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현재 대입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2028학년도 대입, 애들이 25학년도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현중이다. 걔네들이 대입 치르는 게 28이에요. 27년에 치르는 대입이죠.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진짜 금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초등학교 입학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나이가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27년 대입 금방 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입이 24년 2월 내년 2월에 발표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 안에서는 교육부 안에서는 설왕설래 말이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결국에 이 대학, 이 대입 어떻게 얼마나 변화를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가장 큰 숙제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공청회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말만 많아요. 현재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지금 이분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죠. 자,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했었던 뉴스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8학년도 대입은 당연히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고민 중이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창의성 인성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건 뭐 한 20년, 30년째 계속 얘기하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에서 수시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교육부는 수시를 버릴 생각 1도 없어요. 전혀 안 버릴 거예요. 자, 이 수시가 없어진다는 건 학교 생활을 제대로 운영시킬 수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애들이 지금 열심히 학교에 가서 내신 시험을 잘 보려고 하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선생님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목표는 대입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수시를 없애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학교 다 닫는다는 얘기예요. 정시가 높아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매가가 잘 돼요. 제가 성과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정말. 자, 지금 이 수시의 공신력을 높이겠다.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공정성 시비 있었기 때문에 폐지. 올해부터 없어지죠. 올해부터 없어져요. 이제 아예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내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내 활동으로 국한시키고, 이건 근데 원래 해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수시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학교 통제하에 철저히 선생님의 지도하에 계획된 것만 학교 중심으로 끌어갈 거야. 그거 철저하게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대입 진행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수시 강화시킬 거야. 그럼 그 수시가 뭐예요? 논술 전형일까? 특기? 아니요.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우리 주변에는 잘 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되게 천연기념물 같은 애들이거든요.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특히 특기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토플 118점 같은 애들 막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을걸요? 잘 없어요. 막 물 올라가가지고 막 국가대표로 참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결국엔 학생부 전형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능 폐지. 이 교육부 장관이 한번 간을 던져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말을 걷어들였거든요. 수능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말했다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우리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모두 다 가장 공정한 시험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수능이죠. 공정한 거 맞아요. 정말 공정하죠. 왜냐하면 배운 교과 내용을 모든 애들을 똑같은 장소에다 모아놓고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게 하는 정말 공정성이 담보된 시험이죠. 근데 결과는 공정하지 않아요. 정시가. 요행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정시를 점수로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상대가. 그게 상당히 좀 머리 아프고요. 어쨌든
하지만 시험 결과 성적을 내는 데까지는 정말 공정한 시험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능 폐지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주호 장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변화 없어. 허무하죠. 뭔가 되게 변화를 크게 시킬 것 같이 얘기해놓고서 변화 없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 수업이야, 수업. 수업 방식, 내용, 이러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입시는 크게 건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현 교육부의 방식이에요. 그럼 내년 2월에 발표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큰 틀로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저런 공청회하면서 간보고 있어요. 정시를 더 할까? 아니 반대. 학생부 전형 더 할까? 아니 반대. 그럼 두 개 합칠까? 아니 더 반대.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급사 2015 개정교육과정 했을 때 공청회도 그랬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개판이었어요. 피켓 들고 막 누구는 수능이 100%여야 된다. 누구는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내신 중심, 내신 평가, 학생부 평가 피켓 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뀐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수능은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요. 이름 들어보셨나요? 통합형 수능? 문위과 통합형 수능.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겠죠.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전에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서 수능을 봤는데 그걸 다 합쳐버린 수능이에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이과가 유리해요. 제가 그 근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과가 유리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소 방안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주호 장관 교육부 측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수시 학생부 중심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야. 이거 공신력 높이고 이거 중심으로 무조건 갈 거야. 그 다음 수능 안 없앨 거야. 없앨 수가 없어. 안 없어져요. 수능. 서술형 수능 얘기도 나오는데요. 될까요? 정말 힘들어요. 물론 하려면 해요. 근데 공정성 시기에 또 걸릴 수 있죠.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시의 문과 침공 방지 노력할까? 이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왜냐하면 이과 자연 계열 애들이 워낙 유리해지니까 이거는 막을 거예요. 이 얘기를 작년 12월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등이 이제 토대로 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게 발표됐어요. 얼마 전에. 이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대입을 치를 때의 전형 계획이에요. 아주 구체화된 계획이죠. 발표된 것 중 미래 계획 중에, 발표된 미래 계획 중에 가장 구체화된 계획이에요. 원래 대입 4년 예고제라고 해서 중3 때 애들부터 대입을 아주 넓게 어떤 방향으로 가, 그리고 고1 때 조금 좁히고 고2 때 확 좁히고 고3 때는 확정된 전형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 이게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28학년도 대입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얘는 24학년도 현재 고3 아이들이죠. 이것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됐는데, 자, 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이건 갈 거야. 이거 확정이에요. 확실해요. 이건 28 대입 개편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야? 문이과 통합 이거에 대한 문과 막을 거야.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죠. 대입 전형 계획에서 그걸 넣었어요. 대학들 원래 안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교육부의 보조금을 무기 삼아서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억지로 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끝까지 달리다가 삭감됐어요.
많이 잘렸다고요. 자, 어차피 교육과 대학들을 조련하는 건 돈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25학년도부터 이 문이과 유불리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요걸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자, 지금 그럼 25학년도 전형계획에 따르자면 이렇게 되는데 전형별 비율이 앞선 23학년도, 24학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달라졌나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전형별 비율은 거의 같아요. 이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얘 전형 계획을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안에를 봐야 돼요. 얘는 안에를 뜯어봐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25 전형 계획 같은 경우에 어떤 의미가 과연 숨겨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신의 등급 영향력을 확 줄여버릴 거예요. 상대평가 어차피 나중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줄일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형계획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영향력은 변함이 없어요. 문이과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바꿔라고 했지만 실제로 바꿨어요. 근데 크게 변함이 없어요. 안을 따져보면.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내신 등급 영향력 축소에 대한 부분 이거예요. 자, 이게 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이에요. 내신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죠. 지금 여기에서 쭉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른 것이 있죠. 원래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뭐만 있어야 되죠? 내신 100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24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한양대 제외하고 교과 100만 있는 학교가 있나요? 없어요. 자꾸 뭔가 군사를 붙여놨다고요. 그죠? 이게 22학년도에서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새로 생겼어요. 상위권 대학들이 원래 안 하다가 다 학종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22학년도부터 수능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게 되면서 22학년도 대 2021년이죠. 이때부터 교과 전형을 상위권 대학들이 신설을 했고 23학년도, 24학년도에 이르면서 계속 뭔가 살을 붙여가요. 왜? 내신을 안 믿을 거니까. 고교학점제는 성취평가로 애들을 뽑아야 돼서 내신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등급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갑자기 변화시킬 수는 없어. 천천히 대학 쪽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수요자 입장에서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서서히 물들어가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접 집어넣고.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원래 등급 반영되는 교과만 넣었다가 진로 선택 교과라고 하는 성취도 교과도 다 반영시켜버리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집어넣고. 그 다음 원래 예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별 추천 인원이 없었거든요. 상위권 대학은. 근데 학교 안에서 좀 걸러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 내신만이 아니라 걸러줘. 그리고 우리 내신만으로 평가 안 해. 면접도 볼 거야. 서류도 볼래.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못 믿겠어. 너의 학업 능력이 어떤지를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수능 최저. 이게 딱 받쳐져 있으면 그래. 우리 학교에 올만한 학업 수준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4학년도 현재 고3 애들이 그러면 25학년도 애들은 더 못 믿겠죠. 이제 더 바꿀 거예요. 그래서 더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주목해서 볼 애들은 누구냐?
한양대예요. 한양대. 원래 한양대가 전형이 정말 심플해요. 원래. 얘네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냥 교과 100. 원래. 수능 안 봐도 됐어요. 그래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극상위권 애들이 정말 가는 그런 전형. 보통 합격 평균 등급이 1.1이죠. 그 안쪽. 그걸로만 승부를 내고, 그 다음 얘네들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냥 학생부 100이에요. 진짜 심플했어요. 근데 한양대가 올해부터 더럽게 바뀌어요. 진짜 말 그대로 더러워졌어요. 전형. 지금 보시면 교과 100에서 뭘로 바뀌었죠? 교과 90 플러스 정성평가 할 거야. 이제 내신 다 압니다. 그리고 뭐도 할 거야? 수능도 몰래. 이게.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러야 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괄 전형으로 하다가 교과 100으로 해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고, 그 다음 연세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얘네들은 원래 면접이 있었다가 면접을 없앴죠.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연세대 이 추천형 면접은 재심은 면접이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우면 변별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적당한 변별력이면 변별이 되죠. 근데 어려우니까 다 어려워요. 애들이 다 안 좋아. 그럼 누구를 뽑아야 돼요? 원래 연세대는 학생부 수능 최저도 없었던 대학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신 있게 우리 면접으로 뽑을 거야. 일단 내신에서 걸러내고, 야, 연대 쓸만한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좀 된 애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전형을 운영해 왔는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면접에서 변별이 생각보다 안 됐던 거예요. 왜? 다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모르는 거예요. 교과 100으로 바꿔버리고. 일단. 그리고 수능 최저 넣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역행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연대가 원래 되게 여우같이 전형을 잘 짜요. 얘네들. 그래서 좀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더 덧붙여 놓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한양대 멀어졌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여기서는 안 했지만 얘네들이 원래 학생부 종합이었는데 종합을 3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종합전형 중에 처음으로 추천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합인데 추천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완전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결국 괜찮은데? 그럼 그걸로 갈 거고요. 별론데? 바로 뺄 거고요. 또 그런 실험적 시도를 자주 하는 애가 또 고려대 애들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논술 전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7년 동안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자꾸 내신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보셨다시피 내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 반영된 자꾸 종합전형처럼 변화해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무슨 전형이 될까요? 학생부 전형이 될 거예요. 그죠? 종합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 인식 속엔 그런 게 있잖아요. 종합은 뭔가 되게 애매해. 뭔가 어떻게 애들을 뽑을지 모르겠어. 뭐 이런 선입견. 어쨌든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의대도 보면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충남권, 충청권 의대 저들 대학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정시, 교과, 종합 3개 일반 전형, 저건 전국 모집이에요. 그리고 지역 모집, 여기 사는 애들, 그죠? 여기 사는 애들에 대한 전형 비율이 되겠는데,
우리가 24학년도 때는 저러하거든요. 지역 전형 비중이 상당히 좀 크죠. 자, 근데 25학년도에 가게 되면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야? 지역 전형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폭발적으로 들었어요. 종합 전형. 교과하던 애들이 지역 교과 전형을 하던 애들이 종합 전형으로 바꾸고 있다. 의대인데 원래 지방 의대는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에요. 종합 전형 많지 않아요. 수도권 의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 교실이에요. 근데 충남권 의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지역 인재 중에 종합 전형이 1%대였다면 9%대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25학년도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애들을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뽑아보겠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뭐가 고민이야? 야, 정성평가가 뭐야? 자꾸 정성거리는데 정성평가가 뭐냐? 이게. 그럼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이거죠. 자,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는 정성평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학업 수학성과 충실성,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을 정성적으로 볼게. 근데 여기에서도 정성이라는 게 뭔지 안 나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교과목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수업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걸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거야. 그래서 네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계열, 이것과 맞추어서 발전시켜 나갔는지 볼 거야. 이건 거거든요. 교과 전형. 그죠? 되게 종합 전형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특히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그럼 뭐야? 일단 당연히 원점수 같은 경우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봤는데 애들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정말 극악이 아닌 이상 90점대를 받아야 학업 완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업 이해도가.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낼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그래서 90점은 받아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쌓이죠. 특히 수학.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잖아요. 수학은 정말 나선형 하는 거예요. 하나가 벼.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송송송 벼요. 계속 앞에를 찾아봐야 돼요. 결국 포기하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원점수라고 하는 게 결국 학업 완성도를 의미해요. 학업 이해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걸 봐요. 어느 정도나 이해를 했는가. 자,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걸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세요. 이건 한 학생의 실제 학생부예요. 여기 안에서 지금 보면 수학 92점, A 성취도 1등급. 이렇게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밑에 건. 위에 건 일단 참고. 밑에 걸 중심으로 볼게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지금 수학 시간에 이런 거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 이런 거. 그분들과 함께하는 3분 발표 활동에서 문제의 풀이 과정에 대해 미리 소개하고 풀이를 시작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도왔고, 그러면서 이해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써주시죠. 자, 요즘 선생님은 옛날 선생님들과 달라요. 요즘 선생님들은 정말 솔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중2병 안 돼요. 뱀비면 큰일 나요. 그대로 써요. 자,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에 준비하는 애들 뭘 봤죠? 교사 추천서 봤거든요. 근데 애가
자, 얘가 다 100점에 가까워요. 원점수도. 스펙 좋아요. 스펙 잘 써져 있어요. 근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뭘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실제로 추천서를 써줄 때 추천하지 않으면 체크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자, 이 추천서를 쓸 때 매우 추천함, 추천하지 않음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한 5개로 나누거든요. 세부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서 선생님 우리 애가 영재학교 쓰려고 하는데 우리 애가 과거 쓰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하죠.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 애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야. 그 엄한 자소서 이제 가르쳐준 선생님을 잡는 거죠. 자소서가 엉망이었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 되게 솔직해요. 자기가 본 그대로 써줘. 얘가 수업 중에 이런 거 했네? 야, 네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일을 했네? 이렇게 태도를 갖췄구나.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야. 대학에서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수시의 공신 높일 거야. 이거 높이겠다. 이게 정성평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단순하게 시험 문제 지필평가로 이게 나오나요?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 그 결국에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 제2고라고 써놨는데 중천고예요. 제가 이거 감추는 거에 좀 익숙한 나머지 대형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특정 지역 내지는 특정 범위가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영어 이니셜을 하는데 제가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중촌이라고 할 거예요. 그걸 왜 제2라고 했을까? 자, 이 중촌고인데 지금 여기 안에서 보면 지필고사 비율이 60%. 60이에요. 100점 맞아도 몇 점이라는 얘기죠? 60점이에요. 근데 애가 80점 맞고 10점 받았어요. 점수는 가관이죠. 그죠? 자, 60%고 나머지 40이 뭐예요? 수행. 얘예요, 얘. 얘가 문제예요. 자, 세종 모든 지역은 세종 안에 있는 모든 중학교와 모든 고등학교는 다 수행 60에 지필 60에 수행 40. 수행 비중 모든 교과목 다 그래요. 모든 학교 수행 비중이 절대 작거든요. 근데 수행 신경 써본 적 있으시죠?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적혀요. 이게 얘가 적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가 준 거가 자세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점수를 이만큼 줄 거야, 뺄 거야, 이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지필평가는 어차피 출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풀이를 한다면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얘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제대로 교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행평가 학업 완성도가 얼마만큼이나 이루어져 있는가. 자, 원점수가 90점대야. 얘가 개념과 원리를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해서 수행평가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보이겠죠? 그걸 적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정성평가.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제2중인데요. 중초중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냥 똑같아요. 보세요. 40%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그 교육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있는 학교를 치고 들어가면 교육 평가 계획이 있고 그 평가 계획표가 있어요. 수행 평가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거구나. 예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애들 믿죠. 근데 전적으로 믿을 수 없죠. 그죠?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적혀요. 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연습 게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고입에서 이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유형은 영재학교 과학고 정도밖에 없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도 그닥 잘 보진 않아요. 외모국제고는 아예 삭제된 채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잘해질 수는 없어요. 천천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관성이 붙어야 되겠죠, 이게. 자, 결국에 정성평가를 대비해야 된다. 충실하게 중학교 수행평가학습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 그리고 이 수행평가가 결과적인 부분인 것이지, 이것까지 오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교과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틀이 튼튼하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활용되는 게 수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똑같은 수학이에요. 근데 앞서서 우리 발표였잖아요. 이건 좀 수준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법 높죠.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교과인데 다른 학교, 다른 고등학교예요. 자, 지금 보면 저렇게 복소평면 좌표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란 수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좀 더 뭔가 심화된 내용의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입 평가관이에요. 앞선 아이 학생부 세특과 이 아이의 세특을 봤을 때 어떤 애가 좀 더 심화를 한 거죠? 얘죠.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등급 자체는 어떻습니까? 3이에요. 앞선 애는 1이었거든요. 근데 바뀌는 대입에서는 쟤 안 본다고요. 그리고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 수준이 이거에 따라오지 못하면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복장 터서 죽죠. 이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학업 수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정성평가에서도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이미 내신평가의 불리함, 대입에서 내신평가의 불리함 자체가 제거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반드시 특목자사고를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면 유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기 위해서 목표로 삼았고 결국 학업 실력을 쌓아가야 되잖아요. 쌓을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가서 개망신당하니까 애들이 적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 환경에 진입할 필요가 있고 이걸 목표로 해야만 한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수행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정성평가의 핵심이면서 여기에서 분명 격차가 생각보다 눈에 띄게 발생하게 되고, 수준 높은 이러한 세특이 작성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엔 특자고가 확실히 유리한 건 맞고, 변화되는 대입에서 얘네들의 내신 물리함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한 것이 맞다. 일반고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준비한 학업 능력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특목자사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없어질 거예요.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번 정권에서 계속 없애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계속 소송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네들이 쓰는 돈이, 이때까지 쓴 돈이 외대보고에서는 그걸 밝히기도 했죠. 자기들이 쓴 돈이 600억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없애고 교육부에서 지원금 1년에 1, 20억씩 받는다? 안 하죠. 학교는 닫아버려요. 외대보고도 마찬가지고, 민족상황보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변함없는 수학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이게 가속화되면 이런 기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수능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수능을 보는 교과목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공통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교과목은 이건데, 자, 문이과 통합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하기 전에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후에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수능에서도 그런 선택권을 주겠어 라고 하면서 선택해. 이제 교과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공통 기본 소양을 확인해야 될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고 선택 교과목들이 이렇게 있어.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정, 수학은 확통, 미적분, 기하. 그 다음 사회탐구 9개, 과학탐구 8개. 선택해. 그래서 시험을 치러. 이거예요. 자, 지금 선택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국수탐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계산할 때 가산점 내지는 감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거든요. 얘는 점수로 들어간다고요. 표준 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표준 점수가 활용되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만능은 아니에요. 과목 선택에 따라 당연히 유불리가 생겨요. 어떤 교과목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했어요. 어떤 교과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수만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전자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높게 줄까요? 낮게 줄까요? 높게 줘야죠. 왜냐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수를 가져온 거니까. 근데 이쪽은 경쟁하는 애들이 상태가 별로예요. 점수를 쉽게 받아. 원점수는 높아. 하지만 쉽게 얻은 점수니까 표준 점수는 낮아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당연히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앞서서 교육부 장관이 그 얘기한 거예요. 없앨 거야. 없애겠다. 자, 특히 이 수학 부분 때문인 건데 이거죠. 지금 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 수능 전이에요. 이때 문과, 이과 따로 나뉘어져 있을 거고 지금 여기 안에서 최고점, 그러니까 만점이죠. 수학 만점이 137, 국어가 144. 보통 표준 점수 만점 200점 만점을 하지만 200점까지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보통은 140점대 중반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국어가 더 높아요? 수학이 더 높아요? 국어. 그럼 국어가 더 변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수능에서. 근데 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좁혀져요. 149, 147. 자, 147은 이적분을 선택한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국어는 떨어졌죠. 134. 작년 수능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어때요? 145. 그럼 지금 얘네들 간의 차이가 몇 점입니까? 표준 점수 11점이에요. 만점인데 엄청난 차이인 거죠.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이과 유불리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이 145점 이과 중에서 이 수학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점 이 부분도 이러한데 수학 1등급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애들의 비율을 보니까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90%가 넘어요. 문과 애들이 보통 선택하는 확통 같은 경우는 5%대 내지 6%대. 그럼 문과 애들이 확실히 뭐가 되는 거예요? 확 쪼그라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 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교차 지원 얘기가 나오게 돼요. 내가 자연계인데 문과애가 있어요. 근데 내 점수가 자연계열로 하게 됐을 때는 한 중대 가는데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를 썼더니 와 이거 내가 성대하고 고대까지도 한번 낮을까 해볼만 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를 가야 되는 문과에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격한 이과에는 어떻게 해요? 반수하죠. 학교 입장에서는 보이죠. 근데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뽑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세법이 많은 게 메인이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됐어.
지금 여기 안에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자, 서울대예요. 정시모집안에서 문과계열 이과생 비율을 살펴봤더니 22학년도, 23학년도 딱 봤더니 23학년도 문과 학과 안에서 이과생 비율이 저렇게 높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경영대 말할 거 없고, 그 다음 정치외교인데 30%, 그리고 사회학과인데 60%. 이게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지금 현 수능 자체가 이과에게 유리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교차 지원 막을 거야. 막겠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시부터 일부 주요대 이공의학계열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시키겠다. 문과 과목을 선택해도 의대를 갈 수 있어. 있어요? 항상 그런 사탕 발림에 속으면 안 돼요. 입시 변하지 않아요. 본질. 언제나 공부 잘하는 놈을 뽑고 싶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요 10개 대학의 수능 교차 지원 방지 대책을 내밀었는데 이거예요. 자, 원래 이과 애들, 이과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 수학은 무조건 기하, 탐구는 과학만 선택해. 이거였어요. 근데 인문계열 제한 없었거든요. 과탐 되고 이적분 해도 되고 기하해도 돼. 꼭 확통하는 애들만 선택 안 해도 돼. 다 괜찮아. 이게 문과 쪽 학과였고, 자연계열 쪽 이과 쪽 학과는 안 돼. 과탐, 이적분, 기하만 돼.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해제시켰다냐.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9개 대학에서 해제. 근데 누가 제외? 서울대가 안 했어요. 안 받아, 돈 안 받아. 이렇게. 그 다음에 과학 8개. 여기 고려대 끼어들었죠. 수학은 오케이. 근데 과학은 포기 못하겠어. 자, 그 다음 수학 비중 변화. 수학의 비중 자체를 감소시킨 대학들도 있어요. 3개. 근데 웬만하면 유지시키고 싶어 해요. 수학만큼은 시키고 싶어. 자, 그 다음 탐구 영역. 여기에다 이제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문이과 유불리를 최대한 점수차를 극복해볼래. 이거죠. 그래서 사회, 과학 모두 다 괜찮아라고 하는 대학은 4개 대학, 과학 이거 계속 과학만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대학도 4개 대학. 이런 식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요. 어쩌라는 거냐. 간단해요. 그냥 자연계열 애들은 미적분, 기하, 과탐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 필요 없어요. 입시 전략 책임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일단 기본이 돼 있어요. 자연계열에서 요구하는 교과는 그건데요. 자, 어찌됐건 지금 돈 안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본 애들이 연세대예요. 연세대. 얘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나 고려대 애들은 되게 무직하면서 약간 뭐랄까 좀 덜 야갔어요. 근데 제가 연세대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전형을 잘 짠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래왔어요. 연세대는 정말 항상 그랬어요. 제가 보면서 감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걸 이렇게 고대 무슨 생각이지? 이거 분명히 안 돼. 실제로 그래서 막 전형을 다음 연도에 확 바꿔버렸죠. 그게 고대거든요. 되게 좌충우돌하는. 근데 연대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연대 보세요. 이 대학은 정말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애들인데 수학 비중도 줄였고 사회과학도 다 괜찮대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계산이 될까? 정말 우리 문과 애들에게 기회를 줬을까? 안 주죠. 자, 인문 자연이에요. 24학년도와 25학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중 변화를 보세요. 이게 정시예요. 지금 정시에서 보면 인문 계열 안에서 국어 비중 늘리고 수학 비중 줄이고 탐구 비중 늘리고 영어 비중 줄였어요. 그리고 자연 계열은 그대로 유지. 자, 이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탐구
3%의 가산점을 줄게. 근데 어떤 가산점을 줄 거냐? 자, 이거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로 상위권 대학은 잘 계산하지 않아요. 100분 위로 계산을 해서 이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그 100분인을 학교에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입맛대로 뽑고 싶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연대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쓰는데 항상 문과보다 어디가 더 높아요? 이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과가 더 어려우니까. 작년에는 사탐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점수 차가 줄어든 게 맞았는데 보통은 크게 벌어져 있어요. 한 5점은 벌어져 있어요. 동일 100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각각의 계열에 만약에 지원을 해 문과 쪽이야 사탐했네 3% 줄게. 변환 표준 점수에. 자연 쪽에 지원했네 이과 쪽이야 과탐 3% 줄게. 이걸 점수 똑같이 준 거예요. 3%씩.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그 다음 지금 자연계열 수학 33.3% 안 바뀌었어요. 탐구 33.3% 안 바뀌었어요. 쟤네들 점수차, 표준 점수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국어는 비중을 확 올려놓긴 했는데 애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과 애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 언매 선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 이과 애들의 그 두뇌는 이거죠. 입력과 이 뭐라고 그러죠? 결과 발생이 딱딱 이루어졌네요. 이 사고가 우리 문과처럼 뭔가를 되게 그죠? 의미를 해석하고 숨은 의미를 찾고 이런 거 별로예요. 시 분석하는 거 별로죠. 그러니까 화장 안 해요. 엄매는 문법이에요. 딱딱 떨어져요. 이과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과 애들이 엄매도 잘해요. 자, 그런 이제 밑바탕 지식을 보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어쨌든 인문에서 수학 줄이라고 해서 줄였고 국어 늘리라고 해서 늘렸고 탐구에 가산점도 줬어요.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결과는 안 바뀌어요. 자, 보시면 24, 25학년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만점 간의 점수차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 수능 점수가 23학년도 작년에 치렀던 수능인데 거기에서 표준 점수 만점이 엄매가 135, 이적분이 145, 확통이 142예요. 저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연세대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부모님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 같다. 자, 근데 지금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 원래 인문이 만점으로 하게 됐을 때 24학년도에도 인문계열 애들이 자연계열보다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냥 75점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더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103.125점이 더 많은 거예요. 만점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똑같이 언매를 만점을 받았지만 연대의 자연계열과 문과계열의 반영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 차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 보세요. 어때요? 문과가 확 떨어지죠. 지금 원래 16.7점 정도 차이 났었는데 문과가 이 정도 부족했었다고요. 근데 64점이 넘게 부족해지게 됩니다. 지금 탐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65점이 넘게 부족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변별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죠? 24, 25 자연 만점이 748.261점. 그냥 숫자가 좀 세 줄짜리까지 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문 만점이 733.400점인데 25는 735.875. 지금 여기에서 인문 만점과 24학년도의 인문 만점과 25학년도의 인문 만점을 살펴보게 되면 점수차가 어때요? 그렇게까지 나진 않죠. 안 나요. 근데 얘네 자연 애들하고 점수 차이가 12.386점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정시에서 12점의 차이가 난다. 표준 점수에서 오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소수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제가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했잖아요. 원래 더 가요. 근데 12점의 차이가 난다. 오지 말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문이과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뭘 했던 거야? 탐구에서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점수차가 줄긴 했어요. 원래 127점 났었는데. 물론 23학년도 사회탐구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표준 점수가 올라가서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산점도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한번 지켜볼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애들을 뽑아도 될까? 그래서 이 전형은 아직 퀘스천. 얘는. 이건 프로토타입이에요. 아직. 그 확실하게 변별력을 갖는 애는 누구예요? 얘. 수학. 이건 점수차가 더 벌어졌다. 연대는 이걸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얄미울 정도로 전형을 잘 짠다.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는 다 하는데 결과는 지들 입만 대로예요. 언제나 그래요. 이게 지금 연세대의 전형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교육부에서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수학, 과탐 잘해야 자유롭게 간다. 이걸 변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겉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중요성 자체가 더욱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 수학 평균 점수예요. 우리 세종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알림에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들 중학교와 그들 고등학교들 모두 다 평균 점수인데, 자, 지금 강남서초학교 여기 중학교하고도 비교했을 때 점수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조금 낮긴 한데 비슷합니다. 전국에 있는 중학교 평균 점수는 다 비슷해요. 중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학군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말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중학교의 학군 차이가 몇 말입니까? 전국이 다 거의 고유 균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후에 보세요. 저 점수로 설정을 시켜놨는데 이후에 좀 더 심화 과목이 되면 될수록 애들의 평균 점수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망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지역 애들도 망하고 있어요. 확통, 우리 문과 애들이잖아요. 평균이 49.5예요. 이 애들이 점점 수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실제. 자, 그럼 얘네들하고 비교할 만한 애들이 누구냐? 얘네죠. 전자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작이 달라요. 우리 MS 출신 합격자애들의 평균 점수. 시작이 다르니까 떨어지는 것도 가까스로 유지를 하죠. 자, 근데 보세요. 얘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내는 문제의 수준이 일반고에서 내는 수학 문제의 수준 낮을까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역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평균 70점, 80점대 많아요. 보통 이래요. 보통. 여기에서 안주한다?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다? 저기가 미래예요. 50점대가. 아, 진짜로. 부모님들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한 번에 갖다 쓴 거잖아. 얘는 막 50점대 나와. 아, 근데 엄마 이번에 시험 진짜 어려웠어.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중학생 때 잘 몰라요.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자, 그래서 수학 실력의 차이는 저학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어렵게 낸다? 안 어렵게 내. 애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어렵게 내. 애들을 붙어가줘요. 붙어가줘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르다. 정글이다거든요. 거긴 입정사정 없어요. 거긴 무조건 변비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상평가 대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얘가 이제 숫자로 대학 가는 시기에 끝난 건데 그럼 결국 정상평가가 뭐야? 수행평가야. 이거 준비 잘해야 돼. 이건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수학 실력의 안심? 말같지도 않은 얘기죠. 중학생 때 90점 받았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건 아니에요. 그죠?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계속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물에서 노는 애들이 우수해야 나도 우수해져요. 우리 또래 집단이라고 뭐 부르는데 전문적으로 걔네들이 얼마나 집단 심리가 강해요. 공부하면 같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특목자 사고 보냈던 애들 중에서 보면 가끔마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울면서 전화가 와요. 너무 힘드니까. 왜 울어? 그럼 그만해. 좀 쉬어. 그러니까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쉴 수가 없어요. 애들이 계속 공부해요. 잠을 안 자요. 어떻게 자겠어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나요? 어쨌든 이게 경쟁이 치열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에 대한 진입, 이 부분이 우리가 학업 역량, 개념,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력을 쌓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정생평가에서 어떨 수 있습니까?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다. 내신의 불리함? 이제 그런 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변화되는 고격정제라고 하는, 뭐 되게 거창한 게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시간이 꽤 됐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